島です。 historically and legally. 竹島は我が国。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国際法上も日本固有の領土であり、 1905년 당시만 해도 독도에는 주인이 없다고 주장했던 일본. 17세기부터는 자기들이 주인이었다는 앞뒤가 다른 말을 쏟아내더니 최근까지도 계속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외교청사에서 1971년에 처음으로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담은 이후 일본 방위백서와 각종 교과서에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첫날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서 지진해일 특보를 내릴 때도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포함해서 발표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를 빼앗으려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본은 왜 끊임없이 독도가 마치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인 것처럼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런 일본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국제법적 상황을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한국은 누가 봐도 우월한 지위 속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구도이고 독도 주권을 도발하는 일본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면서 또 독도에 대해서 영토 주권을 착실히 행사하고 있는 만큼 독도에 대한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즉 국가 권한을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는 게 최선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도발에는 항의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용한 외교라는 기치 아래 독도에는 분쟁이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온 겁니다. 반면 영토를 점유하지 못한 국가, 즉 일본은 상대국에 대한 이의 제기나 항의를 통해서 갈등을 확산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일본으로서는 어차피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니까 분쟁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꾸며내고 또 한국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선전전을 했을 때 잃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독도 문제를 회부하자고 해도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는 한 ICJ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토 주권 문제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서도 다룰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해양 경계선이 없는 중첩 수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런 종류의 분쟁은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에 일방적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 남중국해 중재 사건에서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중재 재판을 제기하고 또 중국이 불참을 한 상태에서도 중재 재판이 계속돼서 중국에 패소 판정을 내렸던 것처럼 일본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현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 자체에 대해선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다투고 있는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이 경우 일본이 추구해온 국제 분쟁화 전략에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과학조사선이 독도 영해 인근에서 조사를 벌이다가 일본 어선과 충돌을 했다거나 혹은 한국 측이 독도에 어떤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일본이 이를 빌미로 독도 문제를 강제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일본이 정작 자국이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선 중국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으면서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일본이 뭘 얻으려고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은 어떻게든 한국으로부터 빌미를 제공하게 만들어서 국제 분쟁화를 노리는 겁니다. 독도는 어업과 또 해저 자원 등 경제적인 가치와 생태 자원적 가치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일본으로서는 독도가 갖는 상징성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게 곧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따른 점령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침략국의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이고 인류 보편사에 반하는 판단 아래 여전히 억지 주장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여전히 이러한 억지 주장의 논리를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물론 학계까지 가세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당장 내년 독도 침탈 120년을 앞두고 일본의 국제법 학자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공고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독도 우리 끊고 싶은데 아니다. 이제 아니니까 더 이상 이제 떠들지 말라고 명령 한계 태정한 진행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침묵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태정관 지령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해요. 태정관 지령의 법적 효력을 폄훼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 그 연구를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 정부도 독도 역사, 지리, 국제법, 사료 발굴이나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학계에 하고 있지만 한국 학자들도 보다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독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 한 1년 동안 책 쓰면은 뭐 3천만 원, 4천만 원 개인 돈이 나가는데 어떤 과제는 뭐 연구자가 이거는 하되 내가 3년 동안 하겠다 하면 3년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굉장히 그 연구자로서는 불편하고 차라리 뭐 저는 아예 그래서 연구비를 몇 년 전부터 신청도 안 하고 받지 않습니다. 혼자 정말 하고 싶었어. 이거는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아직도 논문 쓰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좀 독립적인 어떤 그 민간 연구, 그 독도 연구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독도는 우리 정부, 국회,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확고한 영토 주권에 근거해서 다양한 입법, 행정,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즉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도발에 자극을 받아서 그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거나 혹은 현상을 바꾸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최근 국방부 군 교육 교재에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기술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건 물론이고 국제법적으로 일본이 도발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미리 파악하고 법적 논리와 대응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합니다. 일본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조용한 외교의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조 아래서도 일본이 노리는 또 하나의 국제법 법리인 묵인, 즉 묵시적 승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에 항의할 때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구글 바드 등 AI 챗봇을 보면 대부분 한국어로 검색하면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나오지만 영어로 검색하면 분쟁 지역이라고 나오는 등 질문마다 다 다르게 답하고 있는데 이렇게 AI 개발과 맞물려서 발생되는 문제들도 선제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배기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행정 지도를 내리면서 촉발된 이른바 라인 사태. 이 조치가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이 되면서 국민적 반감이 크게 확산된 상태인데 분야는 다르지만 일본 정부가 마치 한국의 보란 듯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입니다. 사도광산은 과거 일제가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활용했던 조선인 강제동원의 현장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사도광산은 일본 니카타현에 있는데 이 사도광산, 구체적으로는 아이카와 금은산과 스루시 온산, 니시미카와 사금산 등 총 3곳을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고 이 결과는 오는 7월 말에 확정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에 사도광산이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 관리된 금 생산 체제와 생산 기술에 관한 광산 등이 유적으로 남아있고 또 그림과 광산 지도도 존재해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금 생산 체계를 보여주는 물증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이후에 수정 제출한 보고서는 비공개 처리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유산 등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태평양 전쟁 기간 최소 1,519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을 했다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료로 입증이 된 조선인 강제 동원의 서사만 쏙 제외한 채
대상 시기를 16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로 한정하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미쓰비시 광업이 낸 책이 있는데 자기네가 명확히 1519명이라고 딱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최소한의 숫자라고 보면 되고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강제동원을 입증할 수 있는 수첩이라던가 구술 목소리들이 있어요. 이런 이 자료들은 뭐 너무 많아서 꼼짝 마라 이렇게 할 정도로 많아요. 마치 사도광산에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가 없었다는 듯 왜곡에 나선 건데 이는 역사 수정주의에 기반해 일제 군국주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려는 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근현대 역사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상당히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요. 역사 수정주의나 역사 피해론적 관점에서의 서사 같은 것들을 그 안에 이제 녹이는 그 시도들이 역사든 정치든 그런 또 갈등 요소를 세계유산에까지 갖고 오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상당히 큰 게 사실인 거죠, 지금. 한국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조차 사도광산을 두고 세계유산으로서의 이른바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한국 정부가 바로 이 부분에서 논리적인 허점을 잘 짚어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입니다. 제대로 이것을 판단한다면 이것은 보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합되지가 않아요. 광산이나 갱이나 이런 거는 다 그 다음에 막 시멘트 칠을 하고 이래서 현장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사금을 캤다라고 하는 데가 니시미카와인데 한국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개울가예요. 그 다음에 산업유산은 노동자의 역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곳은 홈리스나 아니면은 죄수들을 동원했고 그 이후에 이제 조선이 들어간 거잖아요. 현장이 이번에 그 등재하는데 대상지 있냐? 그거 없거든요. 도대체 뭐가 탁월하냐? 일본의 사도광산의 금, 은 생산량이 확인되는 것하고 그 금은 생산량이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치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냐고 하는 거죠. 실제로 거기에 대한 나름의 근거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무리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 유네스코의 판단 결과가 일본 정부의 바람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티키라는 게 산업유산보존국제회의라는 기관인데요. 산업유산을 등재할 때는 티키도 심사에 협력하도록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티키는 지금 현재 일본 측에 굉장히 경도되어서 있어요. 본회의에서 티키에서 그러는데 이건 좋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티키라는 존재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록하면서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를 적시하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정작 그 약속을 지킨 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줄줄이 제출할 예정인 이른바 잠정 목록 후보에는 사도광산 외에 또 다른 강제동원의 현장들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잠정 목록 후보가 올해 현재 27개예요. 그 중에서 강제동원 현장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게 2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이제 아시오 동광산이라 그래서 위원회에 신고해서 피해 판정 받은 사람만 해도 500명 가까이 동원됐던 그런 이제 그 장소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다테야마 구로베 가와라 그래서 수리시설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난공사여가지고 100kg의 짐을 싣고 올라가면서 하는 공사였기 때문에 한국인들 사망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2군데가 지금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카드를 앞으로도 계속 역사 왜곡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최근 일본 쌍케이 신문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적대적에서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는 보도를 내보내자 한국 외교부는 과거 정부나 지금이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는 사도광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안들도 앞으로도 줄줄이 예견돼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토대로 실효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